안녕하세요. 4장 Ethical and Social Issue in Information System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윤리적,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저희는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정보 시스템과 정보 기술 그리고 인터넷의 사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개인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혹은 사생활 침해 문제라든지 혹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든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케이스, 비디오 케이스가 있는데요. Net neutrality means for you. 두 번째, Facebook and Google privacy. What privacy? 그리고 United States terrorism versus terrorism, data mining for terrorist and innocent 케이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빅터 마이어, 션버거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라고 하는 케이스,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의 어떤 이제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생겨나는 많은 기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법률적인 어떤 뒷받침이나 그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어떤 법률 환경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전략을 만들고 보안을 어떻게 지킬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예측 모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마이닝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툴을 이용을 하고 그거를 갖고서 시스템 모델링에 대한 예측 모형을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이제 보험회사 그리고 딜로이트 컨설팅과 같은 조직에서 이제 예측 모형을 사용을 해서 개인 고객들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 개인 고객들의 프로파일 중에서 어떤 침해 가능성이나 이런 위협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이런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그런 이제 예측 모형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검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제 이 칼은 한쪽에 이제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는 칼은 양쪽 다 칼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상대방을 찌르기 위해서는 제 손도 잘리거나 저도 찔리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보 기술의 어떤
관련된 시스템의 어떤 능력, 결국엔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들,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다고 하는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Deerfield Management, Teva Pharmaceutical Industry, General Motor, Takata Corporation 이런 케이스들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정보 시스템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공으로부터 어떤 이제 의사 결정 같은 것들을 내리는데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공공의 정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 묻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윤리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 혹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원칙이 되어지는 것이 윤리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정보 시스템은 새로운 어떤 윤리적인 이제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소셜 사회적인 변화가 집중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되어지고 또한 이제 어떤 힘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위협적인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건 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권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산과 같은 부, 그 다음에 어떤 권리, 또한 의무, 이런 것들의 어떤 현존하는 어떤 분산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사회는 마치 아주 잔잔한 호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기술은 이제 어떤 바위와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런 조약돌이나 바위와 같은 것들이 이런 호수에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에 빠져서 물에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잔잔하던 그 호수에 갑자기 어떤 파도와 같은 것들이 변화가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와 정치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리 호수에 빠져서 어떤 잔물결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파문이 번져나가는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회색
지대에 있어서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보 기술이나 정보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윤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슈의 문제를 만들게 되고요.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책임과 통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삶의 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차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권리, 그리고 어떤 의무사항, 그 다음에 어떤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property right,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 그리고 어떤 책임과 통제, 그리고 시스템 퀄리티, 그 다음에 삶의 질,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어떤 트렌드 같은 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매 18개월마다 컴퓨터의 성능이 2배로 향상되어지고요. 데이터 저장 장치의 비용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국에는 이 데이터 분석 기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네트워킹 기술 같은 것도 발전되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이제 환경의 디바이스들, 이것들이 또 성장해 나가면서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중요한 요소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 기술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얻게 되는 데이터들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나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아주 자세한 정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들 수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non-obvious relationship awareness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소스로부터 얻은 자료를 갖고서 이제 숨겨져 있던 내용들을 파악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범죄 행위나 어떤 테러리스트와의 연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non-obvious relationship awareness, watch list, incident and arrest system, customer transaction system, telephone record, human resource system, 이런 걸 통해서 어떤 early warning을 하게 되는, 조기 경보를 드리게 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liability인데요.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 잠재적인 비용이나 혹은 어떤 의무사항들, 의사결정을 위해 생기는 의무사항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책임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메커니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liability라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이 이미 그들에게 발생되어진 피해나 이런 것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due proces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법률은 잘 알려지고 또한 이제 이해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냐면 좀 더 높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서 이루어지는 법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윤리적인 어떤 이제 분석은 5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연관되어져 있는 좀 더 높은 위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충돌 요인이나 혹은 딜레마가 있는지를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스테이크홀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조직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결과, 그 옵션을 선택했을 때 잠재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 윤리적인 원칙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첫 번째로 이제 골든 룰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하고 정직하길 원한다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에마누엘 칸트의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원칙 중에 이제 categorical imperative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categorical imperative는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칸트 철학에서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행위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수행위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절대적인 원칙이 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슬리퍼리 슬로프 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의 작은 변화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주로 금지되어 있는 어떤 것을 합법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 더 큰 파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Utilitarian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리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더 높은 어떤 효용이나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Risk Aversion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원칙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것에 적합한 우리가 값어치에 맞춰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원칙, 코드 오브 컨덕트가 어떻게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나 아메리칸 바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for Computing Mercenary 같은데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들 협회나 혹은 변호사들 협회,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ACM 같은데 유명하죠. 컴퓨터 시스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에는 각각의 그 전문적인 어떤 지켜야 되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나타나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규제를 따라가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현실 세계에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 같은 게 어떤 게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이제 상호 충돌이 되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을 우리가 이제 감시, 감독을 하는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직원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거를 침해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그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을 모니터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오히려 필요로 하는 광고업자나 혹은 어떤 전자상거래업자에게 팔아넘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들, 어떤 이제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제 보안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개인이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감시를 받거나 감독을 받거나 혹은 그 사람의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지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프라이버시 같은 게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 그러니까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이제 First Amendment,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어떤 검색이나 탐색을 통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dditional Federal Statute라고 해서 Privacy Act of 1974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게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처리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법안의 기본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 법안에서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그램 리치 불리 액트, 그다음에 코파, 뭐 하이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코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Congress passed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어린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부터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램 리치
블라이어 액트라고 하는 거는 글라스-스티글, 그러니까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하고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분리시켜 놓은 것을 두 개의 은행이 합법적으로 합병을 하거나 두 은행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입니다. 그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으로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시티은행하고 트래블러스의 합병을 승인하는 계기가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하이파라고 하는 거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라고 하는 걸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개인의 의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진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FTC의 FIP 법안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Fair Information Practice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만들어진 이제 Fair Information Practice의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사전에 어떤 노티스나 혹은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외부에 혹은 내 자료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접근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리고 어떤 보안이나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강화가 되어지거나 하는 형태, enforcement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형태가 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self regulation 같은 개인의 레귤레이션이나 혹은 어떤 법안을 통해서 어떤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겪을 수 있는 바이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어떤 이제 또 데이터 보호와 관련되어져 있는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보다도 유럽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철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객의 동의에 따라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유럽 연합의 국가들은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를 국가 간에 서로 전송하거나 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유럽 연합에서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제 사항이 이제 현재의 어떤 데이터 보호 법안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 국가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EU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이 법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잊혀질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외부에 노출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잊혀질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보안을 해치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선 쿠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 같은 데에 쿠키가 심어져서요. 그게 이제 어떤 개인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웹버그 혹은 웹비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메일이나 웹페이지에 자그마하게
이제 인베디드 되어져서 나타나는 어떤 그래픽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이메일 메시지를 읽었는지, 혹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스파이웨어 같은 경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심어져서요. 이게 사용자의 이제 중요 정보 혹은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로 노출시키고요. 혹은 원하지 않는 광고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뭐 GPS 정보 같은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겟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트랜잭션 데이터나 어떤 업무 처리되어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또 허용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옵트아웃 모델하고 옵트인 모델이 있는데요. 옵트아웃 모델은 개인이 이제 특별히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요구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고요. 옵트인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와 반대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락한다, 동의한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허가되어지지 않는, 규제되어지는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온라인 환경의 이 비즈니스 혹은 이커머스 환경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 내용이 애매모호한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문장이나 내용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옵트아웃 모델로 해서 개인이 요청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수집하려고 하는 형태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이런 게 좀 감춰져서 있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 4-3은 쿠키가 어떻게 사용자를 파악하는지,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10에 윈도우 익스플로러 11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서버로부터 쿠키가 여기에 내려받아지게 되면요,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언제 방문을 해서 뭘 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서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방문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쿠키를 가지고 그 사용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이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솔루션이 있겠는가, 해결책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메일을 암호화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익명성을 가진 툴이라든지, 아니면 스파이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툴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트래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라이빗 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사생활이라는 걸 해서 자신의 어떤 클릭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o Not Track 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지컬하게 우리가 텐저블하게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텐저블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적재산권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카피라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라고 하는 페이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뭐 상표 등록이 되어져 있거나 혹은 트레이드 시크릿 같은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턴트는 특허고요. 트레이드마크는 여러분 나이키 같은 심볼, 트레이드 시크릿 같은 경우는 기업 비밀 같은 경우죠. 그래서 뭐 음료수 제조법, 코카콜라 같은 데서 만드는 제조법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비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미디어는 피지컬 미디어하고는 다르게 되죠. 쉽게 복제할 수 있고 쉽게 전송할 수 있고 또 쉽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컴팩트니스라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니크한 거, 아주 특징적인 거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라는 게 19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의 카피라이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연계되어져 있는 어떤 문제는 만약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뭔가 잘못되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계나 그런 것들의 일부 부품 때문에 어떤 상처를 입거나 해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이때 소프트웨어 생산자 혹은 오퍼레이터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어떤 저자나 어떤 혹은 출판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죠. 만약 이제 서비스로 보인다 그러면 이게 텔레폰 시스템, 그러니까 전화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자를 전송하거나 그런데 책임이 없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퀄리티, 데이터 퀄리티하고 시스템 에러 같은 건데요. 만약에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전혀 어떤 단점이나 무결성을 갖춘 어떤 소프트웨어는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굉장히 성능이 좋지 않은 시스템의 세 가지 그 소스가 있는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다거나 에러가 있다거나 하드웨어가 상당히 좀 불량해서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인풋 데이터의 퀄리티나 그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경우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코티나 액세스나 이제 바운더리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삶의 질은 어떠냐? 이런 어떤 시스템 때문에 어떤 이제 부정적인 사회적인 결과가 생긴다든지 혹은 어떤 이제 어떤 힘의 균형이 제대로 중심적으로 혹은 아니면 주변 형태로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 너무 빨리 변해 가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경쟁에 대한 시간을 줄이거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 가족, 그다음에 직장, 일, 업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다 갖출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의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굉장히 취약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컴퓨터 범죄나 혹은 컴퓨터를 너무 많이 오남용하는, 어뷰스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컴퓨터 범죄 혹은 컴퓨터에 너무 빠져서 중독이 되어지는 문제 혹은 이제 스팸 메일이나 이런 거와 같이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어떤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은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는 캔 스팸 법안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4년도부터 효력을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스팸 메일이나 이런 것들 발송하지 못하게 만든 법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트릭 다운 테크놀로지 리엔지니어링 잡 로스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엔지니어링 작업이라고 하는 거, 업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정보 시스템이 새로운 정보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이점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를 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면 더 이상 이제 사람이 하던 작업을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이 컴퓨터가 다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퀴티 액세스를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갖고 이 디지털 환경에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갭이 어, 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감소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repetitive stress injury라고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근육 이런 데에 계속 클릭을 하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 같은 경우가 있게 되고요. 이제 터널 신드롬이라고 해서요. 이게 우리 손목에 아까 말씀 컴퓨터에 자판을 치거나 막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신경을 눌러서 이제 손목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목이나 등에 어떤 디스크와 같은 문제도 생기고 컴퓨터 비전 신드롬이라 그래서요. 이 눈 상태가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컴퓨터 혹은 이 리더나 스마트폰이나 혹은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생기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뭐 사용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90% 이상이 이 문제를 겪고 있고요. 뭐 3시간이나 그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때 이런 심텀이 발생하게 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테크노 스트레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테크노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스 디스커션이 있는데요. Volkswagen fallout is reputation with software to evade emission testing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볼kswagen에서 배기가스를 조작했던 문제가 있었죠.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이것 때문에 볼kswagen의 이제 자매 회사 아우디나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또 강의실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가 직업을 없앨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또 같이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가 있게 되는 거죠.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을 얻게 됐을 때 사람들이 하던 일 때문에 생겨났던 사람의 어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사회적인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이제 우리의 MIS 커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따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